일단 지하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엔 어디일까요? 이 북한이 어제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한반도는 물론이고 주변국까지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6차 핵실험 이후에 핵실험과 이 수속탄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지 국민적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저희가 과한 공포감을 조성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한 연구소에 따르면 15킬로톤이 떨어졌을 경우 서울에 네. 사상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지금 핵무기가 사용된 것은 이제 1945년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이제 두 발의 이제 핵폭탄이 실제로 터뜨려졌고, 지금 어제 북한이 시험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 같은 경우는 이 수소폭탄입니다. 이건 한 번도 아직까지 실험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피해가 있을지는 뭐 상상을 불허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지금 북한이 지난번 5차 핵실험 때 했던 게 이제 10킬로톤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 이 15킬로톤 정도가 이제 만약에 서울 상공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이제 광화문과 을지로는 그냥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분들은 뭐 다 이제 사망하신다고 보면 되고, 그 여파가 그 이외 지역, 그러니까 미칠 수 있고, 특히 핵폭탄 같은 경우는 이 나중에 이제 방사선 낙진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또 위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또 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인구 1,000만이 밀집해서 사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어떤 사상자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예, 이종근 실장님 실제로 어제 서울이나 인천에서도 이 흔들림을 느꼈다는 제보가 잇따랐고 이번 핵실험의 그 규모가 역대 최대였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6차 핵실험을 했는데요. 실제로 어저께 소방청이 발표를 했습니다. 오후 3시 기준 119에 신고한 그런 그 건수를 보니까 서울이 집중돼 있어요. 서울이 13건, 경기가 9건, 인천이 4건, 강원이 3건, 충북 하나, 충남 하나 해서 총 31건의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죠. 신고 내용은 지금 땅이 흔들리고 있다거나 침대가 흔들리고 있다, 몸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지진 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집중됐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5차 핵실험까지 이어지는 동안 이렇게 신고가 이어진 적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멀리는 충남까지도 이 지진을 느꼈다라는 것이 지금 나타나는 어떤 상황입니다. 사실 이 핵실험의 내성이 생기기는 참 쉽지 않아서요. 우리 국민들 그래도 북한의 도발에 침착하게 대응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감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국민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전에 노무현 정권 때랑 비슷하게 대화를 열어가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와중에 핵실험이 진행이 될 때 현 정부가 어떻게 해야지 양쪽을 그래도 어느 정도 포용을 하면서 긍정적인 국내 여론을 잘 형성할 수 있을까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걱정은 엄청 많이 되는 편이고요. 지금 이제 평화롭게 다 모습들이 좋으신데, 한편으론 나이 먹은 입장에서 보수로도 보면 상당히 많이 걱정이 되는 편이고. 이제부터는 이제 군사 전문가, 재난 전문가에게 한번 이 얘기를 좀 직접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희락 원장님. 제가 오늘 좀 많이 궁금했던 게, 만약에 진짜 그 수소폭탄이나 핵폭탄이 서울과 한반도를 겨냥한다면 바로 그 핵공격이 시작될 즉시 저희 사이렌이 울리는, 그러니까 경보장치가 발동이 되는 겁니까? 돼야 됩니다. 사실 될지 안 될지는 사실 누구도 알 수 없죠. 왜냐하면 북한이 핵미사일 쏘는 것을 우리는 워낙 짧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도 없고, 또 북한이 사전에 핵미사일 쏘겠다 그렇게 한다면 모르지만 기습적으로 쏠 때는 그게 핵미사일인지 보통 미사일인지 사실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국민들한테 경보하기가 말은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징후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사이렌이 제때 안 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좀 문제가 좀 심각한 건 아닌가요? 심각하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만큼 불리하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보다 훨씬 바다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거리도 있고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J 얼러트라 그래서 아주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번에도 했고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난 28일이죠. 57분에, 5시 57분에 왔는데 58분에 탐지하고 바로 J 얼러트를 가동해서 6시 2분, 그러니까 5분 후에 전 방송에서 전 국민들한테 J 얼러트라는 게 이제 일본의 경고 시스템이죠. 문자로도 가고 다양한 수단으로 가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돼 있다고 말하기 전에 진짜 이제 더욱더 완벽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제 점검하고 더 많이 보완해야 됩니다. 예.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없습니다. 현실입니다. 예. 현실이다. 정부 당국이 좀 이 얘기도 유념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좀 묻고 싶은 얘기는 주로 이겁니다. 핵 공격 시 대피 요령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예, 박 원장님, 만약에 핵 공격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지하시설로 대피해라. 이런 분석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 기본적으로는 맞지만 조금 이제 틀린 점도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핵 공격을 알았다는 것은 핵의 핵심 진앙지에는 안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핵심 진앙지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미 죽었을 거기 때문에 좀 핵 공격을 알았는데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조금 떨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렇게 멀리 가지는 않습니다. 15km 같으면 1km 반경 내는 완전히 대형 건물도 부서집니다. 그 이후로는 점점 갈수록 좀 약해지기 때문에 내가 알았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있는 건데 그때 무조건 지하시설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챙겨서 들어가야 됩니다.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2주를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2주 생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물, 음식, 그 다음에 이제 이 옷까지 같은 자는 그 부분, 그리고 약품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이게 낙진이 올라가서 하늘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데까지의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몇 분이 있습니다. 그때 뭔가 2주 또는 다음 며칠이라도 생존할 수 있는 뭔가 준비를 챙겨서 지하실로 들어가야지 그냥 들어가면 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방사능 이 강도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처음에 무지무지 강하다가 근데 최소한 이틀만 지나도 7-10 법칙이라고 그래서 1시간 이후에 있다가 7시간 지나면 10분의 1이 됩니다. 그 7시간 이후에 이제 또 7배, 77이 49, 그때는 또 100분의 1이 됩니다. 그 777, 343일 겁니다. 그때는 그게 한 2주입니다. 그게 1000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며칠을 계속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때 견딜 수 있도록 최소한 필요한 걸 갖고 들어가야지 무조건 지하로 들어가면은 안 된다. 2주가 되면 거의 제로가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이 2주고 오른쪽에 준비한 거 그럼 바로 이어갈 수 있겠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박희락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하시설을 대피하는 건 첫 번째 선결 조건인데 그래도 이 방사능이 제로가 되는 듯한 2주치 생존 물품은 준비한. 그러면 2주치 생존 물품을 떨어졌다고 갑자기 이거 다 챙겨서 갈 수는 없는 거니까 미리미리 이걸 챙겨놔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이제 이 국민들께서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영어 사이트도 그렇고 우리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핵생존이라든지 핵전쟁 살아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치시면 거기에 나름대로 이제 정보가 있을 겁니다. 그 정보를 보시면 거기에 뭐를 갖고 가는 게 좋을지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근데 핵생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머릿속으로 2주를 어떻게 살까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물, 식량, 그 다음에 자는 거 이건 가장 다 챙겨 가시지만 예를 들어서 위생용품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약품도 중요하고 특히 사실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용변 해결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지하에 있으면 이제 굉장히 좀 부패가 쉽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너무 자기 원래 집하고 떨어진 곳을 가지 말고 조금 붙어 있는데 가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면 급할 때 아파트 와서 갖고 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방사능의 강도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틀만 지나도 사실은 이제 상당히 간헐적으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성에 노출돼 바로 죽는 게 아니라 누전된 양으로 죽기 때문에 교대교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미흡한 걸 좀 갖고 오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이 갖고 가는 문제와 관련해서 미리 준비하는 게 제일 좋고요. 아니다 하더라도 어쨌든 뭐가 있겠습니까? 라디오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라디오를 들으면서 만약에 서울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부산이나 대구는 지금 라디오 방송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걸 들으면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불이 있습니다. 지금 전기가 다 나갈 거거든요. 그렇지만 라이트는 배터리가 있지 않습니까? 시동을 걸면 그걸로 사실은 조금은 이제 이 히터도 되고요. 거기 또 침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보통 이제 아파트 지하실에 그냥 바닥에 잘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 이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도심지에 있다 할 때는 가능하면 상가가 있는 대형 건물에 지하실로 들어가라. 상가가 있다는 것은 거기에 물도 있을 수가 있고 음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상가가 있는 대형빌딩의 지하. 예, 박 원장님, 근데 만약에 아파트에 사시지 않는 분들이나 뭐 회사에 있다가 갑자기 공격을 받으신 분들은 주변의 대피 시설을 좀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어디서 알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거? 그게 이제 뭐 우리 국민안전처의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아마 이제 다 검색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대피소를 만들어 놓은 것은 사실은 재래식 전쟁에 대한 대피소입니다. 예. 그게 핵 전쟁을 막는 데는 충분치 않습니다. 또 사실은 이제 대피소가 완전히 대피소로 용으로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주차장이라든지 다른 많은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 각자께서 주변 또는 직장 근처에 한번 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급할 때 어디로 가는 게 좋을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 인터넷을 통해서 그 지역이 어느 정도 보호되는지 내가 그때 갈 때 갖고 가야 될 거는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명심할 텐데요. 그런데 이곳 광화문 근처에서도 대피소가 주변에 있긴 있습니다. 저희 뉴스특급 제작진이 문의를 좀 해봤는데 돌아온 대답이 좀 개운치는 않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하 주차장을 대피소로 지정을 했어요. 그거는 구청에 한번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민방위 담당 전데요. 그거에 대해서 뭐 식량을 준비하거나 뭐 이런 거는 답이 없어가지고. 예, 제가 직접 통화를 했어요, 박 원장님. 그런데 본인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허술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혹시 장애인이나 좀 나이가 많으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제때 대피하는 게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아파트하고 모든 빌딩이 굉장히 조밀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이 방사선은 이 직선으로 나갈 뿐만 아니라 조밀한 물체는 뚫을 수가 없습니다. 안 통하는군요. 예. 그래서 쇠를 말하면 예를 들어 쇠는 13cm면 방사선의 93%. 쇠요? 예, 쇠. 네. 쇠는 99%를 차단하고 13cm면. 네. 그다음 콘크리트는 30cm 정도만 됩니다. 흙은 한 60cm만 되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파트에 있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대책이 없을 때는 아파트 있는 것도 그렇게 많이 잘못된 대책은 아니다. 왜냐하면 건물 안에. 아파트는 예. 내 벽이 막아줄 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아파트가 또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고층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이제 정세를 관망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75년도에 민방위 훈련을 도입을 했습니다. 원래 네. 베트남이 망하고 나서. 근데 그렇게 하면서 계속 평화 상태가 되면서 조금씩 좀 이게 여러 가지가 좀 해이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얼마 전에 이제 민방위 훈련할 때 그때 처음으로 우리 민방위 담당 국장도 KBS 나오고 저도 갔습니다만은 거기 가서 지금 이제는 핵 대피 차원에서 좀 더 노력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대피호도 조금씩 그런 핵 대피 가능한 방향으로 더욱더 이제 보강해 나갈 겁니다. 예. 오른쪽에 준비한 것 더 집중해서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됐어요. 2주치 생존 물품을 준비하고 지하시설, 지하 주차장으로 대피해서 차가 가까운 곳, 예. 그리고 무조건 외부보단 이 건물 안에 있는 게 최고입니다. 주변 대피소를 미리 숙지하는 것도 좋은데 이 두 가지 얘기도 있더라고요. 김복준 교수님. 예, 그러니까 이 바람과 이 당연한 거겠지만 어찌 보면 상식적으로 떨어진 반대 방향을 이동하고 방사능과 낙진 노출을 최소화하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뭐 섬광을 이제 이 발견을 하게 되면 그 섬광이 있는 곳에 반대편 쪽으로 엎드리는데 엎드릴 때는 배를 지면에 붙이지 말랍니다. 그 지면에 붙이게 되면 아마 장파열 정도의 어떤 충격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엎드린 상태에서 눈과 귀를 막으라고 그러는데 뭐 섬광을 보지 말아야 되는 건 지극히 당연하고요. 섬광을 보면 그거는 뭐 시력을 상실한다 하고요. 이제 귀를 막는 이유는 고막이 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요. 예. 예, 그렇군요. 조금 이제 보완해드리면 예. 이제 사실은 성광을 누가 보고 싶어서 보겠습니까? 보게 되는 거죠. 보게 되면 어쨌든 안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성광이 가장 빨리 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빛을 봤는데 아직 빛을 봤지만 이 폭풍파는 아직 오고 있지 않습니다. 예. 꽝 터지고 나서 그 폭풍파가 가장 센데요. 그 폭풍파는 오늘 통상 이제 제가 한번 계산해 봤는데 초속 한 250m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1km에 떨어져 있으면 한 4초 정도 시간 여유가 있는 거죠. 그때 성광을 보이면 빨리 그쪽을 보지 말고 빨리 근처의 건물 내부로
들어가야 된다. 왜 건물 내부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 건물이라는 게 막아주니까. 바깥에 있으면 내가 그 강력한 폭풍에 날려가 버리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1km에서만 4초 정도의 여유가 있고 한 2km 정도 되면은 한 뭐 8초 좀 더 느려지니까 10초 정도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 빨리 건물 내로 좀 더 아니면 땅에서도 앞에 그 바람 방향에 뭔가 나를 막아줄 수 있는 것이 있는 그쪽으로 가서 이제 엎드리는 게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정리를 좀 해보면, 글쎄, 뭐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어떤 대표를 가져야 될지는 조금 짐작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사이렌이 제때 울리지 않고, 그리고 이 민방공 대피소의 정부 당국의 이런 게 준비가 이렇게 안 돼 있을 수 있겠냐라는 생각도 들어서, 정부가 그냥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저는 그 부분이 국민적 공감대도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사실 뭐 국민안전처 시절에 자문위원 하면서도 그런 걸 계속 이제 요구도 하고 그랬었는데 예.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 이제 불편해할 뿐만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편안한데 이렇게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이 시행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께서도 이제 이 수소폭탄으로 북한 핵의 이제 위험성을 알았으니까 예.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럼 정부에도 요구하고 그럼 정부에서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이현정 네. 의원님 어쨌든 이제 북한에서는 6차 핵실험을 한 셈인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원탁 회의 사진을 공개를 했더라고요. 아마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 김정은 입장에서 이번 실험 자체는 굉장히 좀 획기적이고 또 어떤 기념비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존에 보면 본인이 직접 서명한 것들, 지시한 것들 그 정도만 이제 보여줬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오전에 아마 저렇게 그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위원장과 최룡해 등등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모여서 이제 저 결정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김정은이 이제 그 직접 사인을 하면서 이제 직접 실험 결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뭐냐 아마 이제 본인이 직접 혼자 이제 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이제 내부적인 뭐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대피 문제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이제 스위스를 다녀왔는데 스위스 같은 경우는 그 집집마다 전부 다 방공호가 다 있어요. 아, 그럼 단독주택이에요? 네, 단독주택에 전부 다 방공호가 다 기본적으로 이 건축할 때 이 방공호를 만드는 게 의무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시설 자체가 대부분 핵 시설을 핵 어떤 그런 것들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되어 있고 그게 50년 동안 사실 스위스가 한 번도 전쟁이 일어난 적이 없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걸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외국에서 볼 때는 한국이 우리 보면 가장 위험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가장 또 위험하지 않는 나라에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보면 저런 민방위 훈련이나 이런 어떤 대비책 자체가 보면 굉장히 허술하게 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예. 아마 이런 걸 좀 법적인 점이라든지 인식 차원에 좀 더 저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제 뭐 북한이 주장하는 숱한 이 실험으로 저희도 좀 더 각성해야 되지 않나라는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 문 대통령이 이 레드라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것도 좀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우 실장님. 네. 문 대통령은 아직 글쎄요.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건 아니지만 레드라인은 아직 안 넘었다는 게 청와대 공식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레드라인이 어디까지다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나 혹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레드라인이 만약에 실질적으로 어떤 레드라인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섰다 그러면 넘어선 즉시 우리는 행동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이 최후의 어떤 선이거든요.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되는 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레드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문 대통령이 사실 좀 아쉬운 점이 지난번에 그러니까 그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그런 핵 실험이 가능한, 그러니까 핵실험이 있으면 그것이 레드라인이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논란이 있잖아요. 그럼 레드라인 넘어선 거 아니냐? 왜 정부가 가만히 있느냐? 이런 어떤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것을 언급하시든 안 하시든 이미 끝났으니까 이미 그 문제는 끝났으니까 중요한 건 레드라인 논쟁이 왜 논란이 벌어지냐면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예.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되는 거.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럼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지금 사실 묻고 있는 것이지 레드라인이 중요한 것이 도리어 또 아닌 셈이 됐는데 정부가 지금 어저께 발표한 건 두 가지입니다.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켜야 된다는 것과 그다음에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것. 그런데 강력한 응징이라는 것도 사실은 점점 더 좀 공허하게 국민들이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처음에 그러니까 그 미사일 실험이 있을 때 그 전 정부와는 다른 점이 현무투를 비롯해서 어쨌든 발사 실험을 대응을 했습니다. 그
그 무기가 뭐 얼만큼의 어떤 위력이 있느냐를 차치하고 그런데 지금도 어쨌든 강력한 응징이라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 포탄을 쏘고 알겠습니다. 뭐 했는데 중요한 건 그건 역시 탄두량이 아직도 미사일 개정이 안 됐다는 게 다 드러났고 우리가 어떤 강력한 응징이라고 표현해봤자 사실은 실질적인 응징이냐라는 그 한계가 드러났다는 것이죠. 이제. 저게 오늘 이 풍계를 겨냥해서 이제 탄도탄, F-15K 무력 시위 그리고 뭐 현무탄까지 발사한 뭐 그런 장면도 잠깐 보고 계신데요. 어쨌든 이 우리 청와대가 금지선을 그나마나 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서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레드라인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한 바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끝내 6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그래서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이 될 것이다. 북한이 ICBM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한다면 북한은 더더욱 강도 높은 제재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뭐 앞서 보신 대로 사실 오늘 오전에 일종의 이제 무력 시위를 하면서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셈인데 한편에서는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나 뭐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네, 사실 그거는 뭐 현 정부 탓이 아니고 이전 정부 모두가 사실 대비를 안 해온 겁니다. 사실은 위협이 점점 커지면 그것이 10년 후에 커질 걸 예상을 해서 미리 우리가 대응 수단을 마련해놔야 되는 거거든요. 이 미국 같은 게 보면은 이제 미사일이 우리 공격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미사일 계속 만들어 놓으니까 북한이 미사일 쏴도 우리 여기 갈 수 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전 정부가 계속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대화가 안 되고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개발할 때에 대한 최상의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안 강구해 놓은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제 참 답답하게 느끼시지만 결국 핵무기는 어떠한 비핵무기, 재래식 무기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핵무기는 강력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북한이 수소폭탄을 만들었다는 것은 수소폭탄 아마 어느 정도 센지 모르실 건데요. 원자폭탄에 1000배가 강합니다. 수소폭탄은. 100배, 1000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100배가 아니고 1000배입니다. 예. 수소폭탄 성공했다는 건 1000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60년대에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그 핵실험이 소련이 한 50메가톤입니다. 50톤이 아니고 메가톤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핵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핵무기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를 어쩔 수 없는 슬픈 현실이지만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핵 대비하는 거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핵을 갖고 있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력하게 이제 유지해서 미국의 핵 전력을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든지 아니면 그 중간으로 미국 핵무기를 대신 갖다 놓으라 하든지 핵과 핵으로 대비하는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인도가 개발하니까 파키스탄도 바로 서둘러서 개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선택을 해온 부분이고 지금부터라도 나름대로 어떤 것이 최선일까? 진짜 깊게 논의를 해서 차곡차곡 해나가야지 지금까지 잘못됐다고 비난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박 원장님, 저 화면 한번 같이 보시면 아마 지금 가장 최근까지 김정은의 머릿속을 제일 잘 알고 있을 이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이제 대북 심리전 전개는 핵 무장 카드를 써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도 동의를 하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한스 모르겐소라는 학자가 그렇습니다. 이 핵 국가에 대해서 비핵 국가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미리 굴복하든지 아니면 공격을 당하고 굴복하든지 이거밖에 없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그래서 결국 그렇습니다. 그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비핵 무기로 핵을 갖고 있는 북한을 억제하고 대비할 수 있었다면 전 세계 왜 영국과 프랑스가 그렇게 애먹으면서 핵무기 개발했고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왜 핵무기를 개발했겠습니까? 그 수단밖에 없기 때문이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핵무장을 하려고 실제 핵무장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플루토늄이라는 게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미국이 갖고 있는 전술 핵무기를 우리가 58년도부터 91년도까지 갖고 있었고 지금 유럽에도 한 180번 정도 갖고 있으니 그 핵무기를 우리한테 갖다 놓으면 우리가 개발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 문제도
논의하자고 그랬고 이번 국방부 장관께서도 야당에서는 이런 의견 또 있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 김 교수님 이제 마지막으로 좀 우려되는 마음의 질문을 드리는 건데 아무래도 저희가 주변에서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조력자가 경찰 혹은 소방관들일 텐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뭐 경찰서를 찾아가면 좀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지금? 사실은요, 경찰관서에서 이 전쟁 관련해 가지고 핵 뭐 이런 거 등등 한 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전무할 것 같고요. 그 부분 도움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찰 쪽에는. 일단 요 부분도 제가 국민 여러분께 좀 아셔야 될 게, 예. 저는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핵 대피를 노력하는 것이 비겁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나라를 재건할 수 있고 막을 수가 있는 거니까. 예.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사실 핵 위력 앞에는 공무원이든 군인이든 경찰이든 다 무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도와줄 거라 생각하거나 그분들한테 내가 나를 좀 보호해줘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족한테도 그런 얘기합니다. 가족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각자가 자기 그 상황에서 밤에 떨어질 수도 있고 낮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각자가 자기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은 다음에 그때 가족을 만나야 찾아라. 그 가족을 찾으려고 하다가 이게 방사선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게 전부 다 살 수 있는 사람도 죽을 수 있다. 이 책에서 보면 이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 초기 그 핵 폭발과 화염에 인한 피해 이외에는 노력하면 90%를 다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 박 원장님 말씀하신 대피 요령과 이 지하 주차장 대피, 뭐 2주간의 비상 물품 꼭 챙기자, 뭐 이런 거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